네, 지금부터는 11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먼저 11월 15일 월요일에는 중국에서 이게 좀 중요한 지표죠. 10월 달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네. 고정자산 투자 이게 좀 발표되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그날 또 가장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으로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기대 반 걱정 반도 하는데 아무튼 지켜보시고, 11월 16일 날은 이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이프 카카오라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가 주최하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건데요. 그게 16일부터 18일까지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17일 이제 수요일 날은 G스타 2021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게임, 예. 뭐 전시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21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일 날은 이제 특징적인 좀 일정이 없고요. 19일 날은 이제 그 금요일인데 이날 LA에서 오토쇼, 예. 오토쇼가 열리고, 삼성이 이거는 근데 일단 언론 기사에 좀 그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한번 계속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아무래도 월요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두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중요한 지표도 산업 생산, 특히 소매 판매, 요새 소비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소매 판매가 얼마나 좀 악화됐을지 아니면 기대보다 괜찮을지 그게 중요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뭐 미중 정상회,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예. 이렇게 보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화해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만 있어도 증시가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중 정상회담에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추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는 금요일 날 있을 LA 오토쇼하고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면 LA 오토쇼 같은 데서는 이제 다양한 자동차 전시회들이 좀 열릴 텐데 거기에 또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또 펼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차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의 엑시노스 2200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그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 삼성도 자체적인 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엑시노스인데 뭐 발열 이슈, 수율도 잘 안 나와가지고 점유율이 지금 7%밖에 안 돼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자존심이 많이 구겨져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해야 왜 좋냐면요. 이게 많이 탑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파운드리도 좋아져요. 삼성이 만들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까지 해가지고. 그럼 비메모리 경쟁력이 올라가고, 비메모리가 올라가면 PER이 올라가요.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삼성전자 이제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내년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올려버렸어요. 예.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을 안 좋게 보면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요즘 폴더블 폰 좋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근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폴더블 폰 물량을 굉장히 늘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많이 만들면 밑에 부품 수급까지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삼성에 좀 저는 전략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되면은 우리나라 IT 업황 전체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미국 증시는 좋은데 국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서 약간 조정이 받는 모습도 또 있어가지고 또 분위기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연말 연초까지 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하고 우리 국내 시장을 좀 비교한다면 뭐 어떨까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투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이에요. 해외를 안 한다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 안 돼요, 일단. 당연히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는 안 가고,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한국만 천천히 이제 오르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분명한 건 미국 증시가 좀 부담은 생겼어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강세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좀 생긴 건 사실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슬로우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 증시 보셨지만 미국이 아무리 올라도요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너무 오르는 게 한국한테 이제 역으로 피해를 준 게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자꾸만. 예. 뭐 한국 사람도 미국을 사버리고 외국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미국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로 횡보를 하면 상대적으로 딱 보면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있잖아요. 올라갔다 횡보할 때는 순환매가 돌아요. 안 오른 걸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잖아요. 한국, 중국. 그러면은 미국이 횡보하면 한국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요. 또 그게 또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좀 횡보하는 게 좀 사실은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고평가 이슈도 있고 또 장기간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횡보 가능성은 높은 상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부진하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거는 저평가돼 있다. 요거만큼은 굉장히 호재인 것 같고 악재도 이미 많이 반영됐고 시장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하시는 얘기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그 얘기를 이제 하시기는 하는데 11월하고 12월에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대주주분들도 수익이 나야 뭐 세금을 내는 거지 올해 내내 빠졌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뭐 현대차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이 기업들이 좀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양도차익 과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손실을 보고는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대규모 IPO가 없어요. 예. 예, 올해 말까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큰 것들은. 그래서 물량 부담도 없고 실적 제가 이제 추정치를 매주 보는데 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향 조정되다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실적 조정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좋은 말씀 해드리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 조금씩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 올렸죠.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는 누가 봐도 확실히 위안화에 비해서도 훨씬 저평가돼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원화에 베팅할 만한 좀 구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하다 하더라도 워낙 싸니까. 그리고 중국에 아직 부양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이 부양책 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려했던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조금씩 뭔가 대출 규제 풀고 있고 완화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좋은 거 찾으면 또 끝도 없고 사실은 나쁜 거 찾으면 끝도 없는데 강도로 봤을 때 나쁜 것만 너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예. 예. 근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은 이런 좋은 것도 이제 나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직은 좋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연말로 갈수록은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근데 이제 약세장 와중에서도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잘 버틴 셈이 있지 네.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주로 메모리 회사니까 이게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약간 섣부르게 전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전에는 딱 반반으로 나눴거든요. 비관적, 낙관적.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의 비관론은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일부 이제 내년에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제는 사야 된다. 예. 안 좋은데 사야 된다는 논리가 좀 있어요. 뭐냐면 반영됐다 이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아직은 좀 쉽지 않지만 그런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히 좀 시각 자체가요. 그러니까 극도의 비관론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점이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게 메모리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항상 그거예요. 이 사이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진폭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여기면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사겠다는 심리가 되게 강하대요. 외국인도 못 믿어요. 삼성전자가 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야 이런데 외국인은 요걸 보고 있어요. 예. 2018년도에 야 그 믿고 했다 이렇게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참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의견에 좀 추정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공급을 늘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가 미세 공정, 난이도가 너무 심해져요. 예. 하나를 만들어도 2달 걸릴 게 이제 3개월 걸리고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거예요. 예. 모바일, 뭐 서버, 이제 뭐 메타버스, 뭐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비메모리에 투자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이재용 부회장도 여기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메모리로 번 돈을 여기로 다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명확하거든요. 돈 벌겠다. 메모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비메모리 투자하고 그래도 남는 돈은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거 IR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벌어서 비메모리 투자하고 주주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주겠다. 이거 사실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점유율 높이겠다고 또 치킨 게임하고 옛날처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3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설사 이게 뭐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했어요. 악재들은 이미 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TSMC하고 소니가 일본에 이제 파운드리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말하자면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비롯한 우리 반도체, 국내 반도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경쟁업체니까 경쟁업체가 이제 미국에도 짓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동맹 맺어가지고 한다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일본에 공장 짓는 거를 그냥 너무 확대해서 가져가지고 너무 막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좀 부담될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공장이 내용이 뭐냐면요. 월 5만 장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24년 정도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생산이 돼요. 근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22나노 이상 제품이에요. 아, 최신 공직은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7나노, 5나노, 3나노 이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공장은요 22에서 28나노 제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저도 좀 안심을 했던 게 이 정도면 크게 뭐 사실 영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기다 또 만약에 첨단 공장을 지어버리면 예. 그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이건 아니고 그리고 소니랑 왜 하냐면 소니의 그 이미지 센서 있죠,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게 여기 22나노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 약간 범용 제품이네. 네, 범용 제품. 예. 그래서 실제 그리고 차량용 MCU 반도체 네. 이것도 여기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하고 물론 이제 이미지 센서는 좀 경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삼성이 주력으로 지금 하려는 그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나노 뭐 이런 미세 공정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없어서 힘들었던 자동차 산업인데 이번에 막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또 이게 생산이 차질 오지 네,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을 하셨는데 뭐 이사님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계속 또 기사들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떨까요? 이게 저 자동차들은 이런 악재들 뭐 새로운 악재들 기존 악재들 다 뚫고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이 또 가격이 한번 확 튀었다가 최근엔 좀 빠졌어요. 또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예전보다 높은데 이게 요소수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좀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뭘 어떻게 대응하기 힘든 게 마그네슘도 중국이 그냥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이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생산량을 그냥 이게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가 중국에서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물량 안 줘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그네슘을 원래 자체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지 않고요. 그 핵심 부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마그네슘이 이제 차량 경량화 소재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럼 부품 회사가 그걸 받아다가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닌데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게 워낙 경량화 소재니까 전기차에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래서 반드시 좀 필요하긴 하는데 마그네슘 공급 부족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왜냐하면 내년 초까지 재고는 다 확보는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그럼 내년 초가 지나고 나면 예.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하긴 하겠죠. 근데 당장 현실화될 문제는 아닌데 내년 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없으면 이제 못 만드는 거니까. 좀 무거운 네. 차를 운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중국이 지금 이걸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좀 잘 돼야 중국도 뭐 이런 면에서 좀 협상을 하면서 물량도 좀 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 물가 오르는 게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으면서 호주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석탄 수입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튀고 물가가 이런 것들인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가장 큰 이제 출발점은 미중 간의 만남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물론 만나서 맨날 싸웠지만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관세부가 하긴 했지만 그 2020년 1월인가요? 아니면 2019년 12월은 그때 드디어 무역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급등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만남이 있어야 또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번 주에 계속 정상회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말하자면 종목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약세장 와중에도 좀 나은 쪽은 있는데 뭐 연말 연초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사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업종이다, 섹터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특히 연말 근데 연초에는 항상 그 해에 굉장히 각광받는 스타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결국 뭐냐 메가 트렌드에 탄 산업들 있잖아요. 네. 그걸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연초에 내가 투자를 한다 연말에. 그러면 연말하고 연초 잠깐 보고 투자하시면 별로 없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내내를 보고 하는 건데 그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일단 자율주행하고 예. 그 전기차 같아요. 이 두 가지 이거 합치면 모빌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전기차 시작을 했고 자율주행차는 2022년 하반기나 2023년부터거든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23년에 나오니까 테슬라는 이미 그 전에 나와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에 또 화두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이 같이 붙어서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자율주행하면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인공지능, 네. AI 업체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올해 10월 달부터 있었던 이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버스. 네.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NFT도 이거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은요.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메타로. 예. 아니 그 큰 기업이 이름을 바꿀 정도면 이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메타 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에 제페토에 투자했잖아요. 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투자를 했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결국엔 세계적인 이런 기업가들이 메타버스에 돈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랑 같이 가는 게 NFT. 네.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게임주나 엔터주가 올라간 게 저는 단순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년에 메가 트렌드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좀 안 움직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계속 공부해야 될 거는 제가 일부 시간에 덴탈 얘기도 했지만 고령화. 네. 예, 고령화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 아까 덴탈 아니면 또 반려동물.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반려동물 시장 커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외롭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트렌드화 하니까 그런 고령화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거는 계속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눈앞의 것보다도 네. 여기 있는 메가 트렌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눈앞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장을 보면서 느낀 게 드디어 좀 이제 낙폭과대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제 반도체 특히 철강주도 많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리오프닝 테마가 못 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물론 다시 확진자가 좀 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이제 거의 80%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결국에 위드 코로나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부진했던 낙폭과대주 중에서는 리오프닝 테마, 뭐 백화점도 괜찮고 편의점도 괜찮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소비재 기업들 있잖아요. 그쪽을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2차 전지 소재가 많이들 갔어요. 2차 전지 소재에서 안 간 업종이 좀 있어요. 동박 회사들. 네. 동박하고 분리막. 예, 요 이 두 개 섹터는 좀 약간 부진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차피 대세로 가니까 그 안에서 동박하고 분리막 보시면 좋겠고, 중소형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도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공부하셔서 이번 주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펀드로 자금이 몰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직접 투자하면서 작년부터는 펀드 자금이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좀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약세장에서는 펀드 간접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죠. 사실 간접 투자 꼭 강세장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세장이니까 다 간접보다는 직접 하셨는데,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혼자 못하겠다. 예, 그래서 간접 투자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예탁금이 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이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그 개인의 직접 투자가 좀 줄지만 주식형 그 공모펀드가 최근에 지금 1.2조 원 정도 지금 늘어났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4달 연속 들어왔대요. 연속적으로 펀드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은 3.1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겠지만,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직접 투자해서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좀 유능한 펀드 매니저에 좀 맡기겠다, 이런 좀 그 선택들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요 15조 원까지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인데, 결국 이런 것도 내가 직접 매매하려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요 1년, 2년, 3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자기 색깔은 좀 알아요. 아, 나는 이쪽에 맞다. 나는 가치 투자, 나는 성장주 투자, 나는 트레이더. 이런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무슨 스타일인가.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스타일을 못 찾겠고, 나 혼자 해서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 간접 투자가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 힘들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1년 하고 안 됐으니까 나는 아예 그냥 간접 투자나 이러지 마시고, 최소 3년은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알아요. 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공통적으로 이게 성공하신 분들이요 3년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3년 했는데 안 되면 간접 투자 그때는 넘어가도 되는데, 3년까지는 한번 해보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를 간접 투자하고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아, 나는 그냥 직접 투자하다 안 되니까 다 그냥 안 해. 이러지 마시고 한 3년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펀드나 뭐 ETF 같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도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이 좀 그나마 나아 보입니까? ETF나 그러니까 뭐 펀드도 그렇지만 사실 ETF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자기 이제 색깔을 물론 찾긴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ETF는 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입장에선 저는 ETF만큼 좋은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제가 메가 트렌드 몇 개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기업 고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 무슨 기업을 사야 되나.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 그 ETF를 사버리면 돼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거에 상장돼 있잖아요. 2차 전지, 모빌리티 ETF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얼마 전에 나왔고. 근데 이 ETF의 또 특징들이 뭐냐면, 옛날엔 ETF가 기업이 한 20개 들어가 있으면 시총 비중대도 그대로 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액티브 ETF가 나와가지고 예.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임의로 종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벤치마크 외에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펀드 가입하는 거랑 또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 그 상품들이 나오니까 한번 메가트렌드 산업에 내가 진짜 투자할 관심이 있으면 진짜 ETF로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ETF의 장점이 펀드보다는 좀 그게 좋아요. 수수료가 좀 싸요. 네, 수수료가 좀 낮고, 환매할 때 주식하고 똑같죠. 내가 ETF 매도하면 이틀 후에 결제돼서 돈 들어오는데, 이 주식형 펀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래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ETF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요새 미국 주식 많이들 하려고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하실 때는 반드시 ETF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기업은 정말 예. 어떨지 몰라요.
예, 그래서 ETF 워낙 미국에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ETF는 미국을 하실 거면 꼭 공부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의 보고서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제약바이오는 강하나, 예. 여기 제목에 강하나인데 실제 이 애널리스트분 성함이요 강하나예요. 재밌는 그래서 되게 제목입니다. 좀 재밌게 이게 지으셨는데,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바이오 관심 없다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바이오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트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가 왜 중요한지. 요새 제약바이오가 많이 천대받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자꾸 좀 주가도 부진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반드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라든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제 화이자란 기업이 참 부럽잖아요. 뭐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보고서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제약바이오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제약바이오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예, 보시고 공부를,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뭐고,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이 뭐고, 영업 실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 또 투자 과정, 자금 조달 이런 것들 설명해 주니까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추천 종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이네요. 네, 투자 전략. 그래서 요 3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좀 그래도 저는 관심 없으시더라도 우리 이제 점점 고령화되는데 제약바이오는 필수예요. 약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신약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기대감을 우리가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뭐 임상 실패했다고 해도.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좀 미리미리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조금 약화되고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처럼 약세장 뒤에는 또 상승장도 올 것입니다. 지금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